바꿔 말하면 서울부동산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지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용성으로 번진다 어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서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 대치, 청담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가 1년 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다고 합니다. 정부가 토어제 재지정을 한 이유는 무엇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크게 될까요? 도움 못 주죠. 뭐냐면 일단은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토어제를 재지정했을까? 이 얘기는 지금 정부가, 물론 지금 정부일지 뭐 아니면 그냥 그 공무원일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거는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거 마음에 든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안 든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게 부담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부동산 올라가는 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재지정한 거거든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은 지금 올라가는 현상만 보고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마용성으로 번진다 어쩌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이런 상황으로 조금 더 길게 이어진다면 서울에 대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 이미 토제 1년 재지정으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 부담스러워라고 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언지를 준 거거든요. 언지를 줬다? 근데 우리들은 올라가는 것만 보잖아요. 그 언지를 느끼는 게 아니라 언지를 줬는데도 올라간다? 가자라고 하는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쉽게 안 바뀌니까 결국 따라붙을 거거든요. 따라붙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방식으로 결국 보게 되면 뭐 마용성이라든지 기타 이런 쪽에 대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규제지역 지정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 지금 우리 1부, 2부 아까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거는요, 양극화 해소예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서울과 지방에 어떤 특정적으로 쏠리는 똘똘한 채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었고, 서울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 특수성도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계속 오른다? 근데 지금 토호제 다시 재지정했다? 이 뜻이 뭐예요, 그러면? 부담스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채찍 들어야죠. 채찍 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자연스럽게 규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죽지 않잖아요. 않았다면은 아마 지금 정부가 뭐 인수인계하고 그래서 지금 뭐가 안 나오겠지만 6월 달 인수인계 받고 7, 8, 9 보통 7, 8, 9 사이에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7, 8, 9 사이에 대책이 나올 거다. 그 대책이 원래는 지금대로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양극화를 해소할 거냐라고 하는 대책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일단 달아오른 데는 눌러야지. 이런 대책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정 안정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말 안 듣는 애 묶어놓고, 일단 묶어놓으면 잠시 주춤할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시장 안정화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죠.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켜서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모든 게 똑같거든요. 걔네들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이고 우리들도 돈 되니까 몰려가고, 그러다 한 대 얻어맞으면 잠깐 멈추고,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으로 진행되게 되면은 정부는 분명히 중급지까지도 건드리는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얘를 잠깐 어떻게든 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둔 다음에 본격적인 시장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변화를 주는 정책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시장 안정화보다는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를 보는 되게 중요한 정책들이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했지만 기대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과는 다르게 건설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요, 너무 아는 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사실 정부의 정책은요, 통화 정책이 있고 재정 정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절히 운영하는 거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썼던 정책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특히나 코로나 시절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해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책을 썼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속된 말로 버블 현상처럼 엄청나게 올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에 대해서 신경 쓴 사람이 단연 없었어요. 그리고 신난다, 금리 떨어지니까 이자도 덜 내고 좋다, 자 투자하러 가자,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없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이제 2022년 정도 됐었을 때죠. 2022년, 2023년에 금리가 갑자기 엄청나게 올랐어요. 뒤집어졌잖아요. 대출 규제하고 뭐하고 규제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니까 갑자기 대출 이자 폭탄이 엄청나게 집값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또 어떤 현상이 만들어졌냐면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구나. 부동산 시장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랬더니 이게 또 단순 논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이후에 너무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또 시장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고 인하를 어쨌든 이번에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분위기가 또 흘러갔냐. 금리가 인하하니까 집값이 올라갈 거다. 그렇게 간단하게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수학 논리처럼 딱 떨어지는 거라면 저도 좋겠어요. 뭐 세상에 부자 아닌 사람들 없거든요. 그렇게 안 움직여요. 원래. 이번에 금리를 인하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경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바꿔 말하면 경기가 좋지 않은데 집 사시겠어요? 똘똘한 채 몰려들어서 집을 사야 되는 여유 있는 그나마 어떻게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계층들은 움직이는데 그 나머지 계층들은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은 거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인하됐는데도 별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됐는데 왜 지방 안 가요? 이자도 적게 들어갈 텐데 집값도 더 싼데 왜 안 가냐? 돈이 안 되니까예요. 뭐냐? 정책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금리 인하,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거든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놓고 보게 되면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데 너무 단순 논리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그러지 않아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 논리를 들었을 때 논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이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재정정책 피겠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건 통화정책이거든요. 재정정책 피겠다. 금리를 인하시켰더니 코로나 때 인하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더니 버블만 만들어졌더라. 근데 지금 지방이나 이런 것들 그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이러잖아요. 그럼 재정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부동산 시장에 풀까요? 다른 쪽에 풀까요? 다른 쪽에 풀겠죠. 금리 인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로 가는 거잖아요. 국채가 발행이 되고 늘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리 생각보다 못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채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뭐 그것이 100%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이 발생은 하겠지만 시장에 재정 정책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예 대놓고 재정 정책을 펴가지고 여기에 집중하겠다. 근데 부동산에 집중할까요? 아닐걸요. 건설 경기를 뭐 SO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뭐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그러면 건설 경기를 살리는 거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거나 올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인 맹신이 있는 것 같다. 금리가 인하는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번에 재정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하는 국채를 발행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보다 금리 인하 안 할 수,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설사 금리 인하가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인하가 되더라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뭐 하겠다? 정부 또 하나 붙들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 그래서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 일부 지역을 똘똘한 채 집중된 그 지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 싸늘한 거라 지금은 이거기 때문에 이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먹혀서도 안 되고요.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지금은 좀 상황을 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가 무슨 정책을 펼치게 될지 그리고 금리 인하가 진짜 시장이 안 좋아서 떨어뜨리는 건지 시장 안 좋으면은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힘들어가지고 집 안 사요. 못 사요. 대출도 막았잖아요. 지금 대출 막아가지고요. 막는다고 7월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했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지금 대출 받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도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대출을 받는다는 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단순하게 가는 거예요. 너무 그게 좀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뭐냐면 7월부터 대출 막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 받아도 이 집을 사야 되니까 라고 지금 확 잡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인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미래에 차근차근 생기는 수요를 땡긴 거예요. 원래는 한 채 두 채 사는 수요가 대출을 7월 달부터 막을 거야 라고 하니까 저기 12월 달까지 있는 수요를 확 땡겨가지고 지금 막 사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왜 집 사? 라고 물어봤을 땐 집값이 오를까 봐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 보려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대출 규제한대요. 그러면 올라준 가격으로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강남이라든지 이런 똘똘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100% 동의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보게 되면 투자의 본질과 개념을 다들 잃고 심리적으로 지금 쫄려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제 대선이 끝난 현 시점에서 무주택자분들은 언제쯤 집을 구매하면 좋을까요? 무주택자들이 제가 볼 때는요, 정부가요, 지금 막고 싶은 사람들, 대출을 막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과도하게 연끌하는 거를 막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누르게 되면 시장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게 되면 무슨 현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거래 절벽이 만들어지거든요. 거래 절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도 정부가 원하지 않아요. 그 무주택자들한테 어떤 혜택들이 만들어지냐면 이분들은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고 젊은 세대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혜택들을 계속해서 만들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대출, 기타 등등 그렇게 만들면서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도 불평등이에요. 왜 누구한테만 잘해줘? 근데 왜 그분들한테 그렇게 해주냐? 그분들이 주거사다리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나름대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무주택자분들한테는 그런 대책들이 계속해서 전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것들을 시기에 따라서 어떨 때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막 분위기가 뭐 규제도 하고 뭐도 해서 좀 위축되거나 주춤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분들한테 해당되는 무주택자들한테 해당되는 되게 많은 대출들을 풀어준다거나 새로운 대출을 만들어준다거나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올라갈 때 쫓아서 하시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 떨어졌을 때 그럴 거 다 받아서 최대한 받아서 나름대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돼서 좋은 데 들어가는 게 맞아요. 후자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은 지금 시장이 이러니까 난 안 사. 난 전세 들어갈 거야. 이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주거사다리를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지금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것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질 테니까 만들어지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발 좀 쏠림 현상에 흔들리지 마세요. 몰라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가지고 지금 만약에 대출 최대한 받아가지고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집값이 뭐 5억 올라나 10억 올라나 좋을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누군가는 또 다른 그 이후의 변수, 정책이 변화됐다든지, 기타 뭐가 생겼다든지, 뭐 옛날처럼 뭐 금융위기가 터졌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있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주택자들은 부동산에 관심 무조건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사셔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아무 데나 사는 게 좋죠. 근데 이왕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니까 지금 내 한도 내에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때는 쏠림 현상이 들어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쏠림 현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안 쏠린 지역에 들어간다. 근데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다. 그건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거가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이면서 돈도 없고 대출을 받아서 겨우 강남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나 그렇게 들어갈 거야. 가오가 있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주택자분들은 계속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것들이 수익이 되든 주거 안정이 됐든 간에 도움이 될 테니까 계속해서 보시되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때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은데 약점은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사람의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원리금을 못 갚아 경매로 넘어간 서울 부동산이 32%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경매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부동산 경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경매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너무 특정 부분에 보면 기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저 같은 사람들은 그거 노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왜냐? 시장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상승의 기쁨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부동산이 경매가 넘어간다. 이분들이 왜 넘어갈까? 잘 보게 되면 돈을 못 갚아서잖아요. 이자들 원리금을 못 갚아서잖아요.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업이 망했다거나, 그쵸? 아니면 회사에서 잘렸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이율이 높아져가지고 원래 싸게 들어갔었는데 그걸 견뎌낼 수 없다거나 각자 상황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즉 상승장 속에서 누구는 망가져요.
근데 지금 이것들이 되게 늘어나고 있다. 이 얘기는 오히려 직전 상황에 영끌했던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하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경매라고 하는 시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정상적인 시장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몰려가는 시장이에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늘어난다? 그럼 또 누군가는 요거의 리스크만 보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또 누군가는 기회다라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시장이 그만큼 지금 혼란스러운 시장이라는 것들을 증명해 주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엄청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이 시장에서 누군가는 무너지고 있는 시장? 이 시장은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거나 이걸로 인해서 지금 영끌러들이 많이 발생됐다가 무너지는 상황, 시장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나의 자세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 강남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가서 70억이든 100억이든 들어가서 사시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분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그분들이 신고가를 찍어주는 걸 보고 내가 거기에서 추격 매수하려고 하는 과욕보다는 그냥 중급지 사세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서 내가 중급지를 들어가게 되면 중급지를 들어가게 되면 결핍이 있거든요.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상급지 들어가게 돼서 또 쳐다보게 돼 있어요. 또 쳐다보면서 또 상급지에서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죠.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현상을 보면서 사회 문화적으로 이 어떤 것들이 발생되는지 한 가지의 쏠림 현상이 아니라 다양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급지부터 뭐 없으면 하급지부터 하면 되죠. 서울 하급지도 하급지고 하급지지만 서울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는 것들을 이 기사 이 내용을 보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제 지론이 있어요. 쏠림 현상들이 발생할 때가 끝물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항상 이 시점에는 주의한다. 만약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판단과 결정을 내려서 했을 텐데 그게 혹시라도 모를 다양한 변화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느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내가 조금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 번 더 기다리는 것도 투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방송 끝나고 한번 보시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라는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